검역본부 기획조정과 사무조사 실장입니다. 검역본부 도서관이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0 기뢰 문학사업 지원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참여 대상 확대로 전문도서관 최초로 지원관에 선정되어 강연 3개, 탐방 1회, 후속 모임 1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주제로 수의 역사와 인문학이 만나 공통에서 미래를 찾다는 주제로 오늘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이하운 교수님을 모시고 팬데믹 시대의 야생동물과 전염병에 대해 제1회 강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이하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강연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인사할 때는 잠깐 벗고 인사를 드리는 게 예의가 같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슬라이드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 써있지는 않지만은 또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의 NGO입니다. 그 이름은 한국보전기금이라고 하고요. 범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도전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호랑이를 말합니다. 호랑이를 보전하는 민간 기관에서 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팬데믹 시대의 야생동물과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야생동물의 대표적인 동물로서 호랑이 얘기도 조금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참가하시는 분들이 전부 이제 검역본부 내 연구원들이시겠죠. 그래서 뭐 동물이나 팬데믹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훨씬 더 잘 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지만은 제가 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야생동물과 인간의 관계, 사람과 동물의 관계인데요.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우리 수의사나 또는 동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연과학 또는 생물학, 수의학 이런 이과의 접근으로 주로 해왔지만 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를 초청해 주신 신유정 선생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인문학이나 사회학적인 접근으로 인간-동물 관계를 좀 조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대학에 계시는 홍명성 교수님과 함께 수의 역사, 인문, 사회학에 관한 여러 가지 융합 연구를 함께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초청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의 얘기도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우리 사람이니까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또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팬데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 수십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갔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코로나와 같은 엄청나게 강하고 세계적인 규모의 팬데믹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1917년, 19년 사이에 스페인 독감을 제외하면 그렇게 큰 규모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크고 작은 이런 팬데믹 또는 신종질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제 어떤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심한, 더 강한, 더 센 놈이 앞으로 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팬데믹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물에게서 오죠. 동물 중에서도 이제 야생동물에서 옵니다. 이번 코로나는 아마도 밥지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 또는 뭐 어떤 사람에서의 신종질병이나 또는 가축에서의 신종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야생동물에서 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야생동물은 팬데믹의 가해자인가 또는 피해자인가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야생동물은 피해자일 가능성이 큽니다고 보입니다. 왜냐? 지난 과거 수십 년간의 신종질병 그리고 팬데믹의 경향을 조사해 보면은 식물도 포함됩니다. 식물이나 동물에서 새로운 질병으로 영향을 받은 동식물들이 굉장히 증가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항아리 곰팡이병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그 양서류, 개구리나 뭐 도룡뇽 이런 양서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몇몇 종은 아예 멸종한 종도 있고요. 많은 대륙에서 특히 이제 중남미 그리고 호주 대륙에서 수많은 개구리들을 몰살시킨 예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항아리 곰팡이가 어디서 발현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문흥경 선생님. 잘 모르시죠? 아마도 이제 우리 고객본부가 주로 가축 관련 질병만 다루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개구리 질병, 전 세계의 개구리를 벌벌 떨게 했던 이 항아리 곰팡이병은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발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개구리는 아무 영향 없잖아요. 개구리가 떼죽음 했다는 거 한번 못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이 항아리 곰팡이병이 안 걸려요.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연구한 결과는 있긴 있는데 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개구리들은 오랫동안 이 병에 이미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1970년, 80년도에 무당개구리를 전국에서 잡아가지고 전 세계로 수출을 한 적이 있어요. 애완용 또는 식용으로 수출을 했는데 아마 이것이 전 세계로 항아리 곰팡이병을 터뜨린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도룡뇽 항아리 곰팡이병이라는 것도 지금 유럽 쪽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박쥐 신코 증후군이라는 것은 박쥐 이거는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동굴과 동굴 사이가 전파되면서 박쥐 수백만 마리가 지금 떼죽음을 하고 있고 계속 지금 먼지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양한 곰팡이병도 미국에서 또 몇몇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이 모든 그러니까 야생동물, 사람이나 가축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에게만 영향을 주는데 이 팬데믹,
결국은 사람이 원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개구리를 수출을 하든가 또는 애완용으로 또는 실험용으로 동물들을 이동시키고 그다음에 사람이 이 박쥐흰구 증후군의 경우에는 동물 탐사하는 사람들이 동물 탐사할 때 한 동물에 있던 박쥐에 이게 다 곰팡이병이거든요. 곰팡이 포자를 뭐 장비, 장화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데 묻혀가지고 또 다른 동물로 가서 퍼뜨리고 이게 계속 퍼뜨려가지고 박쥐 수백만 마리를 죽게 했다는 게 지금 알려진 정도였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생동물은 사실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이고 사람이 가해자라는 것이죠. 그 야생동물로부터 설사병이 왔다 하더라도 그 야생동물을 인간 사회에 데려온 것은 먹기 위해서 데려왔든지 또는 데리고 놀기 위해서 데려왔든지 간에 데려온 것은 사람이죠. 억지로 데려온 거예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생동물을 대하는 태도, 야생동물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느냐에 이 팬데믹은 굉장한 영향을 받는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깊숙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그 팬데믹의 원인을 근본적인 원인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한 원리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원리는 화학적인 원리, 생태학, 감염병 역학 모두에 적용되는 동일한 원리입니다. 제 전공이 본래 생화학이거든요. 수의 생화학을 가르치는 전공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질량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Law of Mass Action이라고 하는데 혹시 화학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사장님 화학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다들 표정이 어두우신데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법칙은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간단한 법칙입니다. 이 질량작용의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 반응에 모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숫자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A와 B가 만나서 C가 되는 어떤 화학 반응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이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력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는 델타 G 뭐죠? 네, 만만한 게 문경 선생님인데 그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그러죠. 아마 교양 화학 시간에 기억을 어렴풋이 하실 겁니다. 그게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A와 B의 농도에 비례한다. 당연하죠. A가 2배 많아지면 B가 A를 만날 확률이 2배 많아지고 그러면 C가 되는 반응을 일으킬 확률이 2배 더 높아지겠죠. 농도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태학에서 포식률, 프레데이션 레이시라고 그러는데 이 고라니가 사슴을 만나서 배를 채울 수 있는 비율, 얼마나 배를 많이 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이 프레이의 숫자, 사슴의 숫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슴이 많으면 고라니는 배는 부른 거고 사슴이 줄어들면 고라니는 굶을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원리가 이제 역학에도 적용이 되겠죠. 이제 우리 문경 선생님 전공이 나왔습니다. 역학에서 이제 R0의 중요한 인자는
Y와 S가 만날 확률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가축은 가축의 숫자, 야생동물은 야생동물의 숫자. 화학 반응은 그 반응물의 농도, 생태에서는 이 피식자의 밀도, 사람이나 이 역학에서는 사람, 가축, 동물의 밀도. 우리가 사람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제 전염병이 퍼질 확률은 커지기 때문에 이제 모이지 말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게 그 원리겠죠. 자, 이런 면으로 볼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은 평형이라는 개념인데요. 즉, 이 A와 B가 만나서 C가 되는 반응, 이 반응은 계속 진행되면 언젠가는 평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평형에서 이 A, B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B가 너무 많으면은 이 반응이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커지게 되고 반응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언젠가는 평형에 이르는데 그 평형에 이르는 힘이 이 숫자에 달려있다. 만약에 그 평형에서 반응물이 너무 멀어진다면 그 반응은 이런 폭발을 일으키게 될 수가 있고 그것을 막아주는 것은 마치 이 댐과 같은 그러니까 이 댐 안에 있는 저수지의 수위가 높이면 높을수록 이제 이게 평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본래 이렇게 진행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막는 게 댐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다시 평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점점 커지겠죠. 수위가 높으면 높일수록 그 힘은 더 커지고, 근데 그것을 막으려면은 이 댐이 굉장히 강하고 크고 높아져야 되겠죠. 자, 우리 인간 사회가 지난 1만 년 동안에 성취한 것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지난 1만 년 동안에 사람의 인구 증가 그래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계속 한 1만 년 거의 가까이를 이렇게 평형 상태를 유지하다가 지난 수백 년 동안에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이거를 유지한 기간이 10,00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에 인구는 1억을 전 세계에서 1억을 넘지 않았고 아마 몇천 년 전에는 몇천만 명밖에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절벽을 기어오르면서 계속 증가하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반응의 힘, 그러니까 반응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질량작용의 법칙이에요. 숫자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으면 어떤 전염병 하나가 어떤 병이 들어오더라도 퍼질 위험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죠. 그러면 댐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이 되겠죠. 그럼 그 댐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홍수가 나는 것을 막는 것은 댐인데 그 댐은 지금 질병에서는 무엇이 그 댐 역할을 하는가? 그건 나중에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종질병과 팬데믹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숫자이다. 인구가 많아진 것이 원인이고 사실은 인구만이 원인은 아니죠. 인구 1인당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거. 지금 이거는 탄소 배출량, 지난 수백 년간 탄소 배출량인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요. 기후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그러니까 1인당 소비량이 과거보다 수십만 배
아마 수백만 배가 증가했을 겁니다. 인구 증가에 더해서. 그 다음에 인간, 물류, 동물 제품의 이동량 및 이동 속도가 증가한 것. 결국 이것은 뭘 말하냐면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집단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천 년 전에 원시인들에게 어떤 신종절병이 발생했다. 이 신종절병은 항상 있어 왔던 거거든요. 우리 시대에만 있던 것은 사실은 아니죠. 다만 그 당시에는 하나의 인구 집단이 아마 많아야 몇십 명, 몇백 명 왔다 갔다 하는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려면 몇만 년이 걸릴 정도로 이동이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70억의 인구가 하나의 집단이 됐으니까 만약에 원시인들의 한 집단이 70명이라고 그러면 지금 70억이라는 집단이 됐으니까 그 증가율은 1억 배 이상이 되겠죠. 인구 증가, 소비량 증가, 거기에 이동량 증가, 이것을 곱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율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힘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힘이 증가했다. 거기에다가 가축도 증가했죠. 그리고 사람은 계속 생태계에 침투합니다. 이것은 결국 인구 증가의 결과죠. 그 사람을 먹여 살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계속 야생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야생동물과 사람, 가축 사이의 접촉, 기회를 늘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환경 변화를 또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생물 다양성의 쇠퇴를 가져오는데, 생물 다양성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혜택을 우리 인류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혜택 중에 하나가 또 질병 희석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모든 질병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딜루션 이펙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감소했다는 한 가지 예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도 이런 팬데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 그러면은 이 팬데믹을 예방하거나 대응을 하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팬데믹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 가축, 반려동물, 준야생동물, 야생동물. 준야생동물이라는 것은 야생동물도 아니고 가축도 아닌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동물들. 길고양이라든지 들고양이라든지 들개라든지 또는 비둘기라든지 이런 동물들 말이죠. 그들 사이에 접촉 빈도와 강도가 증가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제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마도 이 야생동물, 가축이 비위생적으로 교환되는 이런 시장에서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가도 답은 이미 나와 있죠. 해외 저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답은 자명합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사후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때문에 아까 비유를 드렸는데, 사전 예방은 댐 수위를 낮추는 일이죠. 댐 수위가 너무 높아졌으니까. 근데 댐 수위가 높아진 거는 인구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럼 인구를 낮출 수가 있나요?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인위적으로 사람 수를 줄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사람 수를 줄이는 것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해야 되겠죠. 뭐 인구 증가나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또 1인당 과다한 소비량을 억제하는 것,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국가 정책하고는 반대되는 일이죠. 우리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인구를 빨리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팬데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되겠죠. 근데 모든 나라, 전 세계 입장에서 보면은 인구 증가는 분명히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인류한테 불리하지만 각 국가별로 보면은 또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해야 되고 이게 딜레마죠. 이거 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인구 증가에 목매달 필요는 없다. 이것은 전체 인류 입장에 보면은 별로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구를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야생 세계를 침범하고 교란시키고 해왔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야생 생태계가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 팬데믹 발생의 한 원인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거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아까 제가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서울대학교에 근무하지만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아세요? 역시 관련된 센스가 있으십니다. 고양이를 다시 데리고 오면 이 생태계 균형이 맞게 됩니다. 이거 또 조금 예민한 얘기인데요. 금방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를 억제시키고 이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우리가 이제는 좀 제거할 때가 됐다.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제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성장을 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사전 예방의 근본적인 원인을 낮추는 것, 댐 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예방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저감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간 가축, 야생동물의 접촉점에 대한 관리를 강하게 하는 것, 관리를 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후대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죠. 뭐 검사하고 격리하고 치료하고 공공의료 보건체계 개선하고 그 백신 치료제 개발하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은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책, 댐 수위를 낮추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굉장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접적인 원인, 이것을 낮추는 일, 그러니까 야생동물하고 가축하고 사람하고 어디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차단시키든지 또는 없애든지 또는 그 노력의 비용은 얼마 전에 이제 논문에 나온 거 보면은 우리 팬데믹 한 번 발생하는 비용의 몇 %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포식자, 최상위 포식자를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사자, 호랑이, 표범. 얘는 누구죠? 혹시 아시나? 표범 비슷한데 눈표범, 스노우 레오파드. 이 네 가지 동물은 전부 판세라 속에 속하는 큰 고양이과에 속하는 동물이고요. 얘는 이제 개과, 얘는 늑대지요. 얘들이 이제 사실 우리 인간이 자연을 정복 교란시키기 전까지는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을 했었지요. 그 과정에서 사람도 때로는 잡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놈들이 감히 인간을 건드려 보고서는 전부 잡아 없었죠. 우리나라에는 어떤 동물이 있었을까요? 호랑이, 늑대, 또 두고, 이 세 종류의 포식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갔죠? 과거에는 이 포식자, 호랑이, 표범, 얘들이 이제 동북아시아 생태계의 최상위 저돌자. 그 호랑이가 있으면 멧돼지가 이렇게 늘어날 일이 없어요. AS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슴, 고라니 그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없죠. 근데 없어지니까 지금 큰 문제가 그 공역 공부에서 광역을 잘해가지고 지금 ASF 그래도 잘 통제하고 있지만은 멧돼지가 문제잖아요. 왜 멧돼지가 문제겠어요? 숫자죠, 숫자. 호랑이가 없으니까 멧돼지가 늘어나가지고 얘를 아무리 사람이 조절하려고 노력을 해도 자연이 조절하는 것만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랑이 표범은 어디로 갔느냐? 1900년대 20세기 초에만 해도 이 호랑이가 한반도 전역하고 그 다음에 만주, 러시아 이 북쪽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부름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네가 감히 사람을 건드려 하고서는 다 잡아 죽였죠. 그래서 점점 쪼그라들어서 지금은 다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아직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의 연해주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중국 일부,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가 겹쳐지는 이 접경 지역에 호랑이도 있고 표범도 있어요. 호랑이는 여기 전체에 있지만 표범은 여기에밖에는 없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이 전체에 살고 있는 호랑이가 지금 몇 마리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150만. 그것보다 많아요. 네? 그것보다 많아요. 250만. 더 많아요. 500만. 네? 500만. 맞습니다. 제가 상 드릴게요. 상은 미리 드렸네. 책을 제가 미리 드렸습니다. 제가 맞추실 줄 알고. 한 500마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고, 표범은 여기, 그러니까 바로 북한 건너서, 두만강 건너서 이 지역에만 살고 있는데 몇 마리나 있을까요? 100마리죠. 맞습니다. 책에서 봤어요. 미리 공부를 하셨네요. 100마리. 그래도 이 지역에 남아있는 호랑이 덕분에 이 지역에는 멧돼지가 우리처럼 그렇게 많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아마
남한의 멧돼지 밀도보다 한 10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그럼 ASF가 발생 안 하느냐? 합니다. 하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멧돼지처럼 이렇게 많은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평형 상태에 이미 도달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평형을 유지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라니입니다. 고라니는 생태계 균형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머리 사슬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동북아시아에 호랑이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살고 있는 호랑이하고 표범, 이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에서 이 부분, 경기도의 한 3분의 1 되는 면적인데 이 면적을 표범의 땅이라는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질서다. 우리는 더 하겠다. 이것보다 훨씬 넓은, 5배 더 넓은, 거의 경기도보다 큰 지역을 전부 동북 호랑이 국가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호랑이를 보호를 하고 있어요. 호랑이와 표범 숫자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분들은 호랑이, 과거에 우리가 몰살시켰던 그 호랑이와 표범이 이제 생태계에서 이게 아니구나. 이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이 결국은 우리한테 다시 돌아온다. 그 이득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호랑이 표범들이 이쪽, 지금 동쪽으로는 바다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북쪽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데 남쪽으로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호랑이를 보호하려는 지금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국가공원도 없고, 국립공원도 없고. 그러나 아직 이제 북한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호랑이의 중요성을. 근데 그 호랑이는 사실은 생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문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호랑이 많은 나라에서 이 국가를 통치할 때 그 호랑이의 어떤 이미지, 그 권위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것을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의 그 바람은 이 북한에서 향경북도 쪽 이쪽을 국가공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세 나라가 협력해서 호랑이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업에 좀 나섰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 호랑이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도망감을 따라서 백두산까지 오게 하기 위한 정비 작업으로서 지금 호랑이가 표범이 여기 줄로 살고 있거든요. 이들이 이제 도망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올 수 있는 경로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몇 군데에서 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을 지금 중국, 러시아에 파견해서 북한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이 이 야생동물과 호랑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카메라 탭을 달아놓고 이 표범이나 호랑이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또 먹이 동물은 얼마나 있는지, 또 그 살만한 환경이 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호랑이 얘기 그만하고요. 다시 팬데믹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호랑이를 복원하든지 참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제가 호랑이를 이렇게 백두산으로 데려올 계획은 하고 있는데 남한으로 데려올 생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에 오면 우리가 당장 겁내죠. 호랑이 나처럼 못하려고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들 이제 남한의 호랑이 복원을 풀어놓을 여기다 풀어놓을 그런 계획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호랑이나 뭐 야생동물을 의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일도 중요하고, 근데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팬데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람과 가축, 야생동물 사이의 접촉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빨리 찾고 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거야 뭐 증폭이 문제지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책상다리 빼고 다리 잡는 거는 다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중국 사람이 문제지 우리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분들 야생동물 본 적도 없어. 나는 본 적도 없어요. 그쵸? 여기 있으면 아마 고라니는 한 번씩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고라니 우리가 잡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방법은 야생동물을 잡아서 먹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사동물원, 야생동물 카페가 유행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애들이 라쿤하고 놀아요. 여우하고 놀아요. 그리고 미어캣하고 놀고 전 세계에서 온 야생동물하고 같이 놀아요. 그 노는 거지, 그건 뭐 먹는 거 아니잖아. 먹는 것보다 어쩌면 더 위험해요. 여러분이 박쥐를 잡아서 먹을 때 그냥 날개를 먹나요? 아니요. 끓이거나 굽거나 해서, 그럼 요리하면은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나요? 없어요. 다 없어져요. 요리하는 과정에서. 물론 요리하는 과정에서 요리사하고 접촉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먹는 사람은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 노는 사람은 안 돼요. 이 라쿤이나 여우나 미어캣이나 이런 동물들은 아무리 내가 보기에 선하더라도 역시 야생동물이에요. 걔들하고 놀 때 핥힙니다. 한 번씩 핥히고, 또 특히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여기 상처투성이에요. 발톱으로 핥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물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야생동물의 이빨에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살고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걔들을 바로 주사기로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져와요. 먹는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훨씬 더 강한 접촉을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서울시 한복판에 수십 군데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또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중국 사람만 접촉하고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지금 야생동물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수십 가지가 있는데,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 예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얼마나 많이 접촉하느냐, 얼마나 많은 동물과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추세가 어떠냐,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접촉의 형태가 아까 보신 것처럼 바로 직접적으로 혈액이나 책, 침 이런 것을 교환하고 있느냐,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접촉자의 건강 상태는 어떠냐, 또 접촉 동물의 종류는 어떤 것이냐, 그 동물이 또 다른 동물한테 또 병을 전파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몇 가지가 떠오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야생동물 카페 같은 거, 그다음에 이색적인 애완동물, 그리고 지금 사회 전반으로 굉장히 많은 규모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개인이 사육해서 번식해서 또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견동물, 그리고 준야생동물,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지금 환경부와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죠. 그거는 어떤 면에서 위험한 게, 그 야생동물을 구조한 다음에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가축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야생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효과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물 탐사. 이 동굴에는 누가 살고 있죠? 박쥐. 자, 먼저 이 동물들은 어떤 많은 경우에 사육되는 동물들이에요. 동물원이나 카페에 있는 동물들은 사육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카페 운영하는 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카페에 있는 라쿠는 야생에서 내가 잡아온 게 아니에요. 이건 벌써 몇 세 동안 사람이 기르고 사람이 번식을 시킨 동물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이런 거 없어요. 사실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수만 년은 아니죠. 만 년 동안 같이 살았던 소나 돼지 바이러스 없나요? 왜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사람이 데리고 살아도 병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병원체들이 그 동물하고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일으킨 박쥐도 아마 야생에 있었을 때는 박쥐에게 어떤 질병도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병원체는 사육 상태에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심각한 질병, 그 숙주동물을 죽이는 그런 바이러스라면은 사육 과정에서 도태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동물들은 사육 상태에서도 계속 지속이 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중간 정파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박쥐도 그 박쥐한테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어떤 경로로 인해서 사람으로 왔을 때 이 코로나19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야생동물이 사람이 길렀다고 해서 그 바이러스가 정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한 시장에서 팔렸던 많은 야생동물들은 사실은 전부 야생에서 잡아온 건 아닙니다. 많은 야생동물들이 지금 중국에서는 사육되고 있어요. 그 사육된 동물이 고래가. 그러니까 어떤 동물에서 지금 바이러스가 유래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뭐 설사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 라칸 키운 지가 몇십 년이 됐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당연하죠. 우한 시장에서 야생동물 거래한 지가 몇십 년 됐지만 아무 문제 없었죠. 중국 사람들이 그 야생동물 고기 먹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겠어요. 그러나 사스 발생 전까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고 앞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과 동물, 특히 이제 야생동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전환적으로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야생동물과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고 있는가? 이 접촉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먹지 않는다고 그게 다 괜찮은 일이냐? 야생동물을 애완동물처럼 키우고 사람들 아이들과 접촉하게 하는 것을 동물과의 교감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야생동물을 가축화시키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이냐. 근데 가축화, 지난 10,000년 동안 우리가 가축화시킨 동물은 사실 손에 꼽죠. 몇 가지 동물밖에 안 합니다. 10가지 이하이죠. 포유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포유류는 몇 종이나 될까요? 혹시 제가 알기로 5,500종에서 6,000종 가려요. 6,000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축화를 시킬 수 있었던 동물, 그런 동물은 손에 꼽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가축화라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인류가 많은 피해를 받았다는 것일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많은 병들이 우리한테 왔고 그 지난 10,000년 동안 우리는 상당히 적응이 되어왔습니다. 새로운 동물이 우리 인간 사회에 들어올 때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에 없었던 인구 증가, 그리고 소비량의 증가, 전 세계가 한나의 덩어리가 되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생태의 교란이 일어나고 이 상황에서 또 새로운 가축을 우리가 계속 들어와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제일 시급한 것은 그 경계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예만 좀 보여드리자면 육견농장인데요. 이 앞에도 있다고 그러네요. 본부장님이 저것 좀 없앴으면 하고 다루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위생관리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저기도 산 바로 밑이지만 대개 이 육견농장이 산골 깊숙한 데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 노는 데에서. 그래서 야생동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울타리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새들 날라들죠. 작은 설치류 들어오죠. 너무 막상이에요. 또 돼지나 닭이나 다른 가축과 함께 사육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 밑에 더러우니까 그거를 닭이 처리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종간 전파가 일어날 기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축산 폐기물을 사료로 사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다른 여러 종들의 사람의 병원체를 포함해서 섞이는 하나의 집합체가 되는 거죠. 또 이 동물들이 여기 갇혀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면역력이 감소돼서 병에 취약해지고 또 항생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런 대규모 육견농장을 가지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중국도 개고기 먹고 베트남도 개고기 먹는데 중국에는 육견농장이 왜 없어? 왜 없을까요? 그거는 우리 몇십 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도 개고기 먹었지만은 육견농장이라는 건 없었어요. 왜냐? 시골의 각 가정에서 개 한두 마리 키워가지고 그게 이제 개장사한테 가고 도시로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키울 생각도 안 했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죠. 대규모 육견농장이 돼지농장처럼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것은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진화해서 새로운 변종을 일으킬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대형 육견농장에서 반려동물 개에서의
중수공통 변형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거 아마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참담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을 욕하고 있죠. 근데 중국은 함부로 못해요. 너무 나라가 거대해지고 우리가 거기서 너무나 많은 물건들을 사들이고 있고 또 많은 것을 수출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 장땡이잖아요. 한국은 그렇게 힘이 안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개가 관련된 겁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 사람은 그냥 사람이 죽는 거는 그렇게 애통해하지 않지만은 내가 애지중지하고 키우는 나의 자식과 같은 개가 죽을 때는 그것도 한국에서 온 바이러스가 주입하면은 한국 사람에 대한 한국의 식문화에 대한 적개심이 극도로 발달해요. 어떤 우리나라에서 일부 사람들이 중국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적개심이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삼성 핸드폰, 현대차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 국가 이미지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요소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가 국가의 안전보장, 단순히 뭐 가축 위생도 아니고 이것은 안전보장 문제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위험도가 중국에서 신종들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팬데믹이 발생하는 그런 위험에 비해 그것보다 큰 것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확률에 비해서 그것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그 초래하는 결과, 그 영향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험을 크다고 간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확률이 작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를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단순한 개의 복지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의 안전보장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생동물 체험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설들에서 뭐 별거 다 키우고, 캥거루도 키우고, 코아비라는 거, 새도 키우고, 앵무새도 키우고, 이게 이제 대도시에서 급속도로 확산해지고 있어요. 애들 여기 와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핥히고, 놀리고. 고강도에 밀접한 접촉을 하는데 이것은 야생동물을 먹는 것보다도 좀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방역관리나 생물보안 조치 전혀 없습니다. 법도 없어요. 유관농장과 똑같이 아무런 관리 제도가 없습니다. 또 문제는 이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야생동물을 먹는 것은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죠, 우리가. 그런데 이거는 귀여운 동물 데리고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대우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일본인들 보기에. 사실은 더 위험한 일인데. 그 다음에 박쥐가 사는 동물 탐사.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동물 탐사, 박쥐 같이 검색해보면 이런 사진들이 막 나올 겁니다. 이거를 그 어린이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애들을 데리고 가서 박쥐 사는 데 보여주고 박쥐하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런 위험한 지금 아무도 관리 안 해요. 그냥 냅둬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도 박쥐에서 왔을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 이 동물 탐사를 가는 사람도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 10명이 가면은 그 중에 한 명은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거예요. 그분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쥐한테 줄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원래 박쥐에서 왔으니까 박쥐가 또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박쥐에서 또 코로나가 돌다가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서 어느 순간인가 다시 사람에게 올 수도 있겠죠. 또 동물 탐사하는 사람이 또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그때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코로나19가 아닌 코로나20, 코로나21 뭐 이런 것이 되어가지고 새로 와서 뭐 백신 개발해봤자 아무 소용없게 되고 치료제 개발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지금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게 사실은 제가 살펴본 것만 해도 수십 가지. 그래서 이런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접촉병들을 우리가 면밀히 분석하고, 저는 야생동물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지만 가축과 사람과의 접촉점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 수의사들 이런 분들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이나 바이러스 예찰 이런 것들에 아마 검역본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팬데믹에 미치는 야생동물 생태계와의 관련성을 말씀드렸는데, 호랑이가 오면 팬데믹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감성적 호랑이 보호교육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도 온라인으로 할 예정인데 줌으로 하는데 메일 주소가 이렇고요. 이번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스테이지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호랑이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이야기. 우리는 호랑이 얘기 많잖아요. 애들 저기 뭐뭐 있죠. 팥죽 할머니 얘기, 꽃감 얘기, 또 저 애들 책방에 가보면은 호랑이 관련된 것이 거의 반은 될 거예요. 호랑이 얘기 엄청 많아요. 그 호랑이와 인간 성장, 소통과 공감, 어린이 교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신 학자분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작가들, 동화 작가들이 호랑이 소재를 하면 참 재밌어요. 애들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 작가분 두 분하고 또 대담도 하고 종합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 2시니까 그 인터넷에 쳐보면 나올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호랑이가 생태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심해는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공원 그 당시 AI 자신하고 육합조사를 할 때 서울대공원 계속적으로 전염병이 잘 발생됐다. 왜 모르지는 않겠지만 제가 있을 때 그래서 서울대공원 측에서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국가가 받을 때 서울대공원 역학조사를 바로 할 수 있느냐, 역학조사 마치는 날 강의를 해줄 때 역학조사를 하고 강의를 하는 전 직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원선 떠나서 박원선 시장이 서울대공원 유기동물 개 보호소가 있고 분양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야생동물, 멸종, 국제 멸종위기 동물이 그거다가 좀 갖다 놔서 제가 노발다가 동선을 정리를 시켰습니다. 사회활용하고 수입사무소도 정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평소와 다르게 그 역학조사를 하면서 서울 대공원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동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그 지역에서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토착 같은 질병이니까. 그런데 다른 기후 변화나 환경을 맞으면 새로운 질병이 탄생이 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동물원이니까 동물원이거든요. 우리나라 아프리카. 다시 말해서 동물원은 우리가 일반 우리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특정 동물 소호 대지에 국한되고 제한된 삶을 가지고 동물원은 아프리카이면서 아주 다양한 신종질병을 만들어 오신데 남녀노소 병자 할 것 없이 가고 쉽게 접근이 되고 있는 충격을 먹었어요. 그럼 방역 관리가 제로입니다. 제로. 쉽게 말해서 청계천 주변에는 그보다 더 야생동물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종 코로나에 대치하는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개고양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개고양이 코로나 있는데 그 우리 사람에 대한 것만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야생동물은 아까 우리 준야생동물부터 해서 반려동물까지 다 새로운 질병이 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신종플루 할 때도 역학조사를 지휘를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걸 뼈저리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동물원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싶더라. 오히려 그 다음에 그 애견 카페 같은 경우 제가 동물 보관을 할 당시에 무분별하게 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라쿤이나 이런 애들이 당한이잖아요. 아충이고 이런 경우가 하여튼 환경부 쪽에서 보건 그 연구 평가를 몇 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걸 보니까 질병 관리가 전혀 없어요. 사람이 접촉을 하고. 근데 외국 같은 데는 나이에 따라서 그 접촉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기준이 없어요. 인수공급 관리.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그걸 만들려고 하다가 진짜 부서를 옮겨버렸는데 그래서 보는 부분이 앞으로 교수님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박쥐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제가 안산에 그 시아위의 감염병이 터지가 남하를 할 당시에 너구리 이동경을 추적을 했어요. 위치 추적기로. 그런 과정에서 그 일대에 그 바퀴를 한 500마리 이렇게 잡았어요. 포획을 감염병 조사를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제한된 바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바퀴 자체가 조류와 포유로 왔다 갔다 하는 놈이고 모든 항상 인수공통된 신종질병을 양산시키는 가장 큰 매개체인데 이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국가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와헬스 측면에서 다뤄야지 되고 또 와웰페어 측면에서 같이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말로만 와헬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 되는 건 곳곳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그 IPS도 그걸 제가 이야기 좀 과제를 하는데 좀 초청 교수님들 좀 이야기를 교수님 성함도 제가 올립니다. 진정승 교수님하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오늘 이 주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종질병 새로운 것들이 익설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금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리고 검역본부가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코로나19에서 하는 역할이 거의 없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와넬스의 수의사가 키인데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교수님부터 해가 우리 검역본부 새로 작업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동물원이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을 함부로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게 기본적인 그러니까 개발된 나라들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동물원 허가 받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등록만 하면 돼요. 너무나 동물원 운영할 수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등록 기준도 뭐 거의 뭐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실망했던 것이 기존에 그 동물원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제가 환경부하고 일을 하면서 동물원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허가제를 해서 엄격한 허가 기준을 위생관리를 포함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청회 같은 걸 하면서 근데 이제 실망스럽게도 동물원에 계신 수의사분들이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제일 누구나 또 그거를 잘 아시는 분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90년 동안 야생동물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동물원도 우리 수의사들도 가축에만 관심이 됐지 야생동물은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가졌어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원에 계시는 분들도 이건 그냥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계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허가제를 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할 일이 많죠. 귀찮고.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전문가가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은 저도 100% 공감하고 공정부에 지금 항상 얘기해서 동물원 허가제를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팬데믹 예방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환경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통해서 또 얘기하신 것이 동물 카페라든지 하여튼 완일패 측면에서 진정진료를 막아야 됩니다. 사회 전반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야생동물과의 접촉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특히 이제 수의사계에서 점검을 하고 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 권유를 해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좀 주도하는 수의 관련 단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좀 저도 아쉽습니다. 검역본부도 좀 그런 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가 제가 이제 그 해외의 수의 관련 단체 수의사회라든지 뭐 방역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홈페이지를 가보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점,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점, 야생동물과의 접촉에서 주의해야 될 점, 굉장히 상세한 그런 프로토콜하고 지침,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개발해서 올려놓고 데이터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공익본부 홈페이지에서 제가 보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코로나19가 야생동물에서 왔는데 동물에서 왔는데 그러면 동물 의사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도 그리고 이제 원헬스 얘기가 나왔는데 전통적인 원헬스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 보면 그냥 의사하고 수의사하고 뭐 같이 해서 뭘 잘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원헬스의 가장 중요한 취지 사람 가축도 아니고 사실은 생태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정일군이 다 생태계에서 오거든요. 생태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생태계와 사람, 가축의 접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원헬스의 목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태계가 거의 무시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야생동물이 무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 헬스보다는 오히려 에코 헬스를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에코 헬스라는 개념도 뭐 원 헬스랑 뭐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생태계의 건강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이게 스피드오버가 돼서 사람이나 가축도 보호가 된다. 생태계를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검역본부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생태 전문가, 그다음에 야생동물 전문가가 없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생태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그 원헬스를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가 없어요. 검역본부에 좀 야생동물을 연구하고 가축과 야생동물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요. 우리 USDA는 있어요. 야생동물 부서가 굉장히 커요. 하는 일이 많고. 우리는 전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환경부하고 좀 논의를 해가지고, 환경부 혼자 야생동물 할 수 없거든요. 좀 앞으로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옛날에 2016년에 완헬스를 그걸 벤치마킹에 완헬뼈가 탄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다하나에서 와이 사업 대표를 제가 가봤는데 다른 나라는 이번에 수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수혜를 정부 조직 재난 부조팀이 딱 나가는데 사람목 부조팀에 동물보호 복지 부조팀이 같이 가는 생태계 관리를 할 수 있는 팀들. 그래서 이번에 수의사하고 동물보호 일부 단체 같이 떠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번에 수해가 나고 지진이 나고 어떤 행태가 일어나면 사람에 대해서 이 텐트가 치고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있던 우리가 반려동물들, 개고양이도 있고, 그 당시 유기동물도 있고, 또 그날 일반적으로 있는 3시간 지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관리가 동물보호복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신종질병 나타나고 또 전염병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에코 헬스가 환경이 사람과 동물 환경 조화가 원헬스가 되지만 원헬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동물복지가 따라와야죠. 동물보호와 복지가. 그래서 정부 구조팀에는 우리가 지금 OECD 국가라고 하고 우리가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정부 조직이 그 구조팀에 정부 정식 조직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수해 같은 반발성으로 누가 수의사 해가지고 이런, 다시 말해서 우리 검역본부 통합할 때 그때 수해가 났을 때 우리 감시과의 특별방역 팀들과 수인성 전염을 가축의 질병들 예방 차원의 직원들이 났거든요. 이런 우리가 수해 나면은 농작을 치고 청소해주고 검역본부가 안 나갔다고. 근데 요즘은 우리가 지금 검역본부가 phân화하고 있어요. 이 전문기술자가 새로운 신종질병을 가축 질병하고 전염병하고 하는 전문기술자가 그 수해 때 그 현장에 가서 그런 역할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ASF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좀 잘못됐다고 나는 굉장히 생각을 하고, 과거 우리 20년을 그걸 했는데, 지금은 농림부에 농작물 하는 사람은 농작물에 가서 수해라든지 재난 상황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의사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인수공통연예나 가축질병 예방하고 신종질병을 맞을 수 있고 동물을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수해가 일어나면 가야 되는데, 이 전문기관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지 지금. 제가 안타까워 저도 하나 하려고서 일부 좀 아쉬워가지고 그런 과거는 그런데 요즘 자꾸 그런 거 하는 것이 전문기술자가 전문가 역할을 못하는 그런 조직을 떼간다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완헬스가 또 그렇고 야생동물에서 지금 팬데믹 상황을 지금 마주 보면서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큰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교수님 온 김에 무투리 좀 해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한 가지 의견 좀 듣고 싶은데요. 어차피 지금 보험 보조기관 이런 걸 하신다고 하니까 생태계 복원하고 종복원 이런 거 야생동물 복원하고 어떤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는 환경이 개가 못 살기 때문에 없어졌다 저는 보거든요. 사람이 죽이든 아니면 못 사는 환경이 됐든. 근데 그거를 복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전문가시니까 여쭤보고. 고맙습니다. 이 질문이 아직 안 나오나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나만의 복원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호랑이하고 같이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있으세요? 곰도 방사했잖아요. 나오는 아니지. 근데 곰은 사실 분류상으로는 육식동물인데 실제로는 거의 초식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풀하고 열매하고 뭐 이런 거 먹지 고양이과 동물처럼 이렇게 사냥해서 먹는 게 기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험도로 따지면 비교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볼 때 이제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 호랑이가 우리 주변에 복원이 됐을 때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냐. 사람을 해친다면 그 호랑이는 죽여야 되거든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한 사회에서 그 환경이, 호랑이가 살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우선 그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이 호랑이가 지금 러시아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호랑이하고 똑같은 호랑이, 혈통의 호랑이거든요. 그럼 그 러시아에서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다치는 일이 있느냐를 보면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있긴 있습니다. 한 번씩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있는데 굉장히 드문데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케이스라는 것이 대개는 민력군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민력군이 호랑이를 쐈는데 죽지 않고 다치게 했다든지, 또는 갑자기 새끼 데리고 있는 호랑이한테 사람이 나타났다든지, 이럴 때 사람을 공격하긴 했는데 그 빈도가 매우 높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의문을 갖게 하는 게 인도, 특히 이제 인도 남쪽, 방글라데시 남쪽에 있는 순달반스라는 지역에 사는 호랑이는 사람 잡아먹는 호랑이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매년 11명씩 죽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호랑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같은 호랑이인데 지금 러시아에 사는 호랑이는 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많던 호랑이, 아마 몇만 마리는 됐을 것 같은데요. 이 동북아시아 전체에 살았던 호랑이가 다 죽었고, 이제 1940년도에 살아남은 호랑이가 한 40마리밖에 안 됐어요. 러시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살아남은 호랑이는 어떤 호랑이겠습니까? 아마 겁이 많은 호랑이, 사람을 살살살살 피해다니는 좀 심약한 호랑이가 살아남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을 무서워하는 호랑이가 살아남았고, 그 호랑이들이 러시아 정부의 보호 정책 때문에 지금 500마리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그 자식들한테 가르쳤겠죠. 사람이란 동물
서서 걸어다니는 사람이라는 동물은 위험한 동물이니까 절대 이렇게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호랑이 연구자들은 호랑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대요. 저희가 호랑이를 연구하지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호랑이가 자기를 피해간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호랑이가 사람을 인기처럼 먼저 느끼겠죠. 그리고는 자기가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살아남은 호랑이는 설사 남한에 데려와도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만약에 남한의 호랑이가 복원이 돼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치더라도 그 호랑이 때문에 죽는 사람의 숫자보다는 그 호랑이가 살리는 사람의 숫자가 아마 훨씬 많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호랑이가 없어서 멧돼지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멧돼지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고라니가 차도에 뛰어들어가지고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몇 년에도 몇 명씩 나와요. 그것을 호랑이가 조절을 해줌으로써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랑이에 의해서 죽는 사람보다는 살리는 사람이 오히려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예측인데,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지난 90만 년 동안 진화에 의해서 형성된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맹수에 대한 본능이에요. 우리는 차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차는 우리 지나 몇십 년 동안 나타난 게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는 무서워하지 않는데, 고라니는 우리가 수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무서워했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DNA에 각인이 돼 있어요. 사실은 차가 훨씬 고라니보다도 차가 훨씬 무서운 동물이에요. 근데 고라니에 대한 무서움은 공포심은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남한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라니가 살 환경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북한의 백두산 지역 그리고 개마공원 일대, 그 일대는 지금 러시아처럼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아요. 남한처럼 사람이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광활한 지역에는 호랑이가 다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목표를 하는 것은 북한의 호랑이를 복원하는 것이지 남한에 데려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한 건 아니고 우리 살 환경이 되느냐 이걸 제가 좀. 네, 맞습니다. 남한에 나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DMZ 거기에 보건 작업을 좀 하는 필요가 있다. 어디요? 남한에는 사실 DMZ 있잖아요. 예. 그 지금 우리가 남한은 할 수 없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야생동물 가장 접촉이 많은 민족, 먹는 거 말고 등산하는 산행하는 인구가 전 세계 우리나라와 다른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 불매는 고마운 나라이기 때문에 살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접촉 빈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꼭 하려면 이제 우리 칠책선에 제한적으로 호랑이를 그쪽에 풀어나와가지고 거기 수용림만 떼주면 그 안에만 가득 나오면 우리나라의 뭐 관광자원으로서 어느 식으로 동물원처럼 그 DMZ에서 키우는 방법, 보건 이런 거는 남북 할수 있겠죠. 북한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저는 남북이 한다면 북한에 보건하다고 북한 사람은 호랑이에 잡혀 먹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대, 백두산 일대의 인구 밀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훨씬 낮을 것이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늘 있잖아 인문학 강연은 이걸 마치고요. 오늘 강연해 주신 이한 교수님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수고하셨습니다.